2020년 1월 6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1월 30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2019년 마지막 증시 개장일이었고요. 1월 31일 휴장, 1월 1일 휴장, 1월 2일은 10시에 개장, 1월 3일은 금요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 혹은 회사에서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요. 어쩌면 2020년 증시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오늘이 그 첫 스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미쓰리가 월요일 방송은 올리지 않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지난주부터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감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니? 걱정스러워 라고 생각하실까봐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쓰리가 시장을 올리겠습니다. 이러고는 못해요. 투자의 귀재이자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방송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야,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생각이 좀 정리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다음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지혜를 얻어내고 그리고 개인들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휴 그래 내가 그때 병신짓 했다. 내가 그때 뻘짓거리 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돌아갈 수는 없으나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2019년 12월 달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젠장 맞을 새해가 되자마자 이거 뭐야?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을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내일 앞으로 미래에 증시가 올라갈 거예요. 빠질 거예요.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그건 진짜 미친 짓이고요. 진짜 오만한 짓이고요. 대신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파트로 나눠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 기술이 좀 좋으면 이렇게 짜잔 과거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로드피쉬에 이어서 머신피쉬여서 길치에 이어서 기계치여서 그런 거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걸로. 편집 기술 좀 배워볼까? 그냥 편집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요. 그냥 저는 배운 도둑질이 이거라고 주식시장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이렇게 재미가 없어. 편집 기술도 없고 편집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거는 인정하고 잘하는 것만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아쉬움은 제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할까요? 짜잔 이렇게요. 과거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참 좋았죠. 그죠? 2018년 12월 24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4일은요. 마치 1년 전에 그 쪽팔린 걸 창피함을 이겨내기라도 하려듯 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어요? 물론 미쓰리는
미국이요. 2019년도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했고요. 그만큼 돈을 풀었는데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증시가 안 좋으면 이상하죠.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2019년 12월 증시가 좋았던 이유, 그리고 크리스마스쯤 돼서 좋았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1월 4일 날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수일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와, 진짜 쟤네가 할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진짜 이제 지네들도 이제는 피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 1월 4일날 한다며. 그거 이미 증시에 선반영된 거 아니니? 뭐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4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 시진핑이랑 직접 만나서 서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1월 4일 날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서 사인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긴 하는데 장관급이구나. 그래, 스몰딜이구나. 미국과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우리가 그런 실망감에 좀 젖어 있으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진핑이랑 직접 만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기대가 커졌습니다. 대신 뭐가 반감됐냐면 1월 4일이라는 날짜가 약간 희석됐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데 서로 각자의縄바리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그 며칠 안 남은 그것도 연말에 뭐 제3국 어디에 뭔가를 잡고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 둘이 그것도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계획하는데 이게 쉽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얼마나 그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진핑과 만나서 합의할 건데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기대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시간은 1월 4일이 아니라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언제가 좋을까라고 달력을 딱 봤더니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그러면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거고 두 정상이 거기서 사인을 하려나 보다 라는 일정이 대략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발언이 결국 어떤 상황을 전개시켰냐 하면 장관급 합의에서 정상급 합의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반면 1월 4일이라는 촉박한 시간을 최소 1월 21일로 딜레이 시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키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의심을 해요.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진짜 이번에 만날 거야?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 시진핑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증시가 계속 올랐고 그 증시 상승 랠리를 더 이끌어 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한 발언이 뭐였냐면 내가 아니죠. 1월 15일 날 장관급 합의가 진행이 될 거야. 자, 그 얘기는 1월 4일도 아니고 1월 21일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는데 정상급 합의가 아니라 장관급 합의가 될 거야. 자, 시장에서는 또 고민을 합니다. 21일이 아니라 21일보다 조금 앞당겨지기는 하는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급은 아니네? 이게 뭐야? 라고 할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실망할까봐 1단계 합의는 15일 날 진행할 건데 2단계 합의는 내가 직접 베이징 가서 할 거야 라고 기대감을 크게 키웠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쓰는 굉장한 꼼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인간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2단계 합의는 내가 중국 베이징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게 중국과 합의가 된 내용일까요? 그리고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시진핑을 미국 나와바리로 트럼프 나와바리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의 나와바리로 들어간다. 이거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2단계 합의 곧바로 진행될 거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정상급 시진핑 만나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될까봐 2단계 합의는 내가 베이징 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이런 12월이라는 과거가 불러들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증시가 좋았어요. 그리고 증시가 좋았던 그 내용 중에 그동안 2년 동안 시장에 큰 악재가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는 뭔가 진화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최고점을 계속 갈아치웠고 그러자 연말에 시장 분위기는 완전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또 불을 지핀 내용들. 증시는요, 참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상황이 조금만 전개되면 모든 악재는 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저 태평양에다 묻어버린 것처럼 악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작년 12월 달에 분위기가 이러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장을 흥분시켰는지 점검해 보면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2020년에 6% 경제 성장률 가능하다. 즉 바오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장마다 망둥이가 날 거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3% 성장률이고 지금 2.1% 성장률이 나와도 좋다고 쪼개는 애들인데 중국은 언제까지 그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 중국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서 인간이 노화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가 무너지고 6%가 무너지고 5%가 무너지고 점점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올해 6% 경제 성장률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2020년 새해부터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했던 비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숙박권을 하나 제공해 드렸는데 굳이 오늘 가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객님 편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 호텔에 오셔서 묵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 가족과 함께 무슨 가족의 날인 5월 달에 갈까 이렇게 어차피 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때가 되면 맞춰서 좋을 때 가는 것처럼 2020년 새해부터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고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 돈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막 돈을 쓰겠냐라는 거죠.
그 중국에 관련된 얘기는 6% 경제 성장률과 새해부터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은 또 보란 듯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요, 굉장한 양날의 칼날이에요. 경기 부양책은 와, 경기를 부양시키는구나 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야, 얼마나 힘들면 쟤네가 저렇게까지 경기 부양을 할까? 우리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국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0년도에 FED에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이 표를 갖고 있는 의원이 4명이 교체가 되는데 그 4명 모두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야. 그리고 그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냐면 금리를 동결시킬 스타일의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연준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2020년도에 계속 금리 동결을 할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나 금리 동결이야 라고 고집을 부려도 어쩌면 주변 환경이 그 고집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전망이라는 것이, 예측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왔죠. 월가에서는 만약에 있죠. 민주당에서 백악관을 점령하게 되면 증시는 2자릿수 하락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요. 2020년과 2021년도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예요라는 월가의 예측이 나오면서 월가의 어찌 보면 희망사항이 나오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 재선 되겠는데?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살짝 걱정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었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10명이면 9명이 야, 그거 상원에서는 통과 못해. 야, 상원은 공화당이 꽉 쥐고 있는데 어떡해.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원 가면 안 될 거니까. 이런 분위기가 연말에 시장에 퍼지면서 전문가들은 위험선호 자산을 선호한다. 위험선호 자산이라 함은 대표적인 여러분 위험 자산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확대해라. 거기에다가 제가 전문가들이 쓰는 1월 10일 정도까지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1월 7일부터 CES 2020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올해의 주제는 일상으로 들어온 AI다. 자, 가전제품, 뭐 어떤 그 인공지능, AI 이런 거, 뭐 이번이 가장 큰 행사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물론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할 거고 실적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1월 10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 즉 전문가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외치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겪었던 과거입니다. 자, 지금 현재를 볼게요. 현재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말을 보내시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가만히 있어봐. 이란과 미국이 진짜 쟤네가 정말 격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시 개박살나는 거 아니야? 오직 여기에 꽂히신 거지 다른 생각을 하실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미쓰리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이란과 미국 간의 신경전은요. 이 대립 문제는 없던 악재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빵 터진 게 아니라 언젠가는 터져야 됐어야 될 문제 그리고 그 언젠가라는 그 명분이 뭐였냐면
드론이 박살나든 유조선이 박살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죽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이란을 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동안 이란은요, 핵합의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어기겠다고 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현지 시간 5일 날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즉 이미 이란은요, 그동안 우리 안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까불까불 거리고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을 계속 건드렸었어요. 그러나 평화 대통령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 평화 대통령 안에는 북한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드론이 망가졌다고 미국이 이란을 칠 수는 없으니 명분이 필요했고 이번에 미국인이 죽자 그 명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미국인의 사망으로 이란과 미국이 대립하게 되고 하물며 지금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프로그램 규정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으니 시장이 또 당분간 뭐라고 합니까?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보일 것이며 여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경제지표 ISM에서 발표되는 PMI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예상은 49를 예상했는데 49는 얼어 죽을 놈에 47.2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번 주 1월 10일 날 발표하는 이거 미국의 고용지표 이거 괜찮을까? 라고 걱정합니다. 시장에서는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간사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냥 뭐 위험자산 선호현상이니 막 이러다가 PMI 지표 부진한데 이거 고용지표는? 이럽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또 가만히 있어봐. 중국이 6%가 가능할까? 또 이럽니다. 사람이요, 뭐 어찌 보면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혹은 그렇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미쓰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흔들림 때문에 누가 개고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개고생을 합니다. 누군가 중심을 꽉 잡아주고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물려있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죠? 남들이 뭐 더 어렵다고 하지만 뭐 이번이 기회이지 않겠어라고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불안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손절하잖아요. 매도주면 먼저 나가잖아요. 아이고 좋아져요. 그러면 뭐 할 생각하십니까? 집 팔 생각하시잖아요. 결국 휘둘리는 거는요. 개인들입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아니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역병이 찬 거라면 양반 때 자녀들이 죽습니까? 물론 죽기도 해요. 몇몇은.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돈 많은 사람은 안 손해본다? 아니에요. 손해봅니다. 몇몇만. 근데 조선시대 때 같은데 진짜 역병이 찬 거라면 양반집 자녀들이 죽을 확률보다 백정과 노비와 일반 백성들이 역병에 죽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판이거든요.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칠 것처럼 뭐 연준 의원들의 성향이 동결이고 뭐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면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다가 지금 며칠 만에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니까 마치 무슨 세계 제3차 대전 내지는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들이 막 또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어떤 계산기를 두들기느냐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속에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속에 있다고 해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억만장자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을 흔들지 못한다. 물론 돈으로 흔드는 것과 또 정책적으로 흔드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한낱 인간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셔야 될 마인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대로 기승전결 해피엔딩으로 과연 끝날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였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미국인이 죽었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이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미쓰리가 야, 지금 시점에서 굳이 미국인이 이렇게 죽어야 돼? 제가 이런 의문도 제시했죠. 자, 그 계산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연말의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그 기록상으로는 임기 중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럼 앞으로 뭔가 경기를 더 부양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책을 막 쓰자니 올해 재선이란 말이에요. 재선 막판에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짱구를 굴린 결과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이란을 공고의 적으로 만들고 야, 이란 저 새끼들이 우리 미국 국민을 죽였어. 그리고 저 새끼들이 있지? 우리 미국 국민들을 많이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이거를 가만히 볼 수 있겠니? 어쩔 수 없어. 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단합시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 법이 침묵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이 지금 미국 내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가 대 국가거든요. 핵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칼을 겨눔으로써 자신에게 몰려있는 탄핵에 대한 그런 그 불리함을 이란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로 지금 쓰이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한테 경고해요. 이 트럼프, 너 이란을 공격하는 걸 가지고 너 그 재선용으로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가 아니어서, 그럼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천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인간이 아니라 무슨 신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다 관리하고 어떤 모든 걸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돈 좀 알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쓸 카드가 많을 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플랜들은요, 웬만한 전략가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트럼프, 너 이란 공격하는 걸 가지고 너 재선 전략으로 쓰지 말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당장 나오잖아요. 너 탄핵 때문에 그러지? 너 지금 경제 부양시키려고 그러지? 이 얘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에게 칼을 겨누게 된 이유, 그 명분이 주어졌을 때 바로 칼을 겨눈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 보고 있나? 이거잖아요. 당장 북한 김정은이랑 친하다고 했으니 브로맨스를 보였는데 북한이 저렇게 쌩까고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을 건드리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에다가 등을 질 수는 없으니
옆에 주변에 비슷한 레벨의 누군가를 조지면서 어이 정은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걔 너한테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들어.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당장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이란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군의 공습을 비난하면서 중동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기다 제가 또 다른 카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란을 공격하면요. 누가 불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이 불리합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럼 당장 이란과 미국이 붙으면 이란 원유가 상승하겠죠. 그 전에 미국은 이란의 금융을 제재했고 원유 수입도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은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어찌 보면 그 전쟁 분위기, 그런 위기감은 커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자기가 몰려있는 상황을 좀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거든요. 김정은한테도 보여주고 중국도 압박하고 탄핵도 좀 무시하고 경기도 부양시키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상황이 어수선할 때 사람들은,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는 걸 원치 않다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번 주, 즉 미래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번 주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어떤 분위기를 걱정하긴 합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번 주에 잘하면 지난번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생겼던 21포인트의 갭을 메꿀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미쓰리가 그랬어. 갭은 반드시 메꾼다. 이번에 갭을 메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주에 시장에서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공급자 협회에서 발표됐던 ISM PMI 지표가 47.2가 나왔는데 경제 지표 미국 부진하네. 가만히 있어봐. 고용 지표는? 그리고 그 고용 지표 가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 ISM이 아니라 마킷에서 발표하는 12월 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켓에서 발표하는 12월 PMI 지표가 부진하면 미국 시장은 힘들겠죠. 그죠? 지난주에 ISM에 이어서 이번 주에 마켓에서까지 여기다가 만약에 1월 10일까지 1월 10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미국은 뭐 중동 지역 문제를 떠나서 아이고 가만있어 봐 이거 금리나 약발 다 나보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요. 미국의 경제지표, 고용지표라든가 PMI 지표, 마켓 지표 이런 것들이 부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 치기 좀 어렵습니다. 왜? 증시가 추세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면서요. 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할 때 금도 안전자산이지만 여러분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는 이번 주에 지난번 21포인트의 우리나라 코스피 갭을 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거기에 대한 원동력이 뭘까? 그 갭을 메꾸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인데 그 긴장감도 긴장감이지만 만약에 안전자산으로서 금도 금이지만 달러가 강세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 미쓰리 너 왜 이렇게 불안하게 얘기해? 겁난단 말이야. 현기증 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미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죠? 갭 메꿀 수 있고요. 뭐 갭 메꿀 거고요. 지금 뭐 당장 이란 정부가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규정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당장 이 이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즉 1월 6일 오전에 장이 열리는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뒤엎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증시는 하락하겠죠. 여기에다가 나쁜 시나리오를 써드린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딱 열렸는데 ISM이 아니라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도 부진해. 거기에다가 CES 2020이요? 이거는요. 어쩌면 매매에서 일정 매매, 재료 매매라고 얘기하지만 일정 매매, 재료 매매는요. 요즘에 그렇게 약발이 세지 않아요. 그것도 일정 매매, 재료 매매도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문가들이 쓰는 1월 10일까지 어떤 시나리오에서 CES 2020에서 뭐 일상으로 들어오는 AI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몇 년 전에 이 CES는 주식시장에서 매우 큰 행사였어요. 언제? 시장이 좋을 때. 2016년, 2017년, 뭐 그때. 왜? 그런 시장에서는요. 일정 매매, 재료 매매 같은 그런 큰 행사들의 재료가 먹힙니다. 대부분 웬만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어설픈 전문가들이 아직도 일정 매매, 재료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달라요. 라는 이야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CS 2020은 잠시 좀 배제시켜 두고 지금 옌병할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붙게 생겼는데 CS는 무슨 얼어 죽을 놈에 그죠? 그러면 지금 결국 이번 주에 화두는 5일날 이란 정부가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거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의 악재. 거기에다가 만약에 월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에서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부진했다.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증시는 약세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미국과 이란이 그냥 지금 가진 상태로 조금 긴장감만 유지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미국 경제 지표만 초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초를 친다. 혹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이번 주에 더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장은 영원히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2020년 그렇게 뭐 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2017년부터 2018년 1월 달까지의 그러니까 사서 웬만큼만 가지고 가면 막 올라가는 그런 증시는 아니다. 2018년 선수들의 장, 2019년 프로들의 장,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 프로들의 장이다. 즉 갈롱은 갑니다. 대신에 어설픈 전문가들의 전망과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주식을 막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매매 내보내지 말고 손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이번 주는 혹은 뭐 다음 주까지도 그래 좀 힘들 수 있겠구나. 힘들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조금만 버텨보세요 일단.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장이 지금부터 완전히 무너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은요, 어떤 큰 악재, 뭐 중국의 금융위기든 뭐든 진짜 뭐 어떤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그 무력 충돌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당장 미국과 이란 문제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란의 공격을 멈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구나. 그럼 왜 어려운지 정확히 캐치하시고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이 죽었다라는 명분으로 이란을 치는데 거기에는 많은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눈에 가시웠던 이란을 혼내줄 수 있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탄핵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고 하물며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2020년 첫 번째 FOMC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당장 시장이 무너지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장 시장에서 나올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랬대요. 연준 위원이 4명 바뀌는데 그들은 계속 금리를 동결할 거라면서요. 미쓰리가 비웃었죠. 과연 그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서 금리 동결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이 지금 당장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 우려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설령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때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언정 긴장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은 금리 인하할걸?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미쓰리가 진짜 점쟁이 뻔스를 훔쳐입었구나 라고 하실 거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번 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던지진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조금 어렵지만 견뎌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전개될 거를 빨리 여러분들만의 계산기를 두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나 어렵긴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예.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